안녕하세요. 김현진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또 직관적이게 알 수 있도록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왜 알아야 하는가?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정해져 있어요.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과연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불특정 다수라는 점이랑 그리고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반대말은 뭐냐? 특정 소수가 되겠죠. 그리고 뭐 거래라기보다는 뭐 일방적인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매매를 한다거나 할 때 정해진 가격이 이제 시가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시가가 형성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상장 주식도 그런 게 있다면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칙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게 첫 번째로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되는 건데 요게 지금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되는 시가는 잘 없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고, 그러면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하냐?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이게 조문에 있는 건데, 조문에 있는 건 아니고 밑에 보시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요거는 팀장님들도 한 번씩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건데 증여를 할 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그러니까 증여를 하려면 가액을 정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비상장 주식이다. 그러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구해서 요 금액으로만 증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씩 어떤 분께서 증여 가액 말고 요 시가 말고 계산해서 나오는 가액 말고 액면가로 증여하면 안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전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가를 구해서 이 시가에 따라서 증여하고 상속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시가는 어떻게 구하는데 를 보기 전에 아까 우리가 시가 평가를 할 때 평가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평가 기준일 기준으로 시가로 인정해 주는 게 순서가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던 첫째로 불특정 다수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거래 가격. 이게 무조건 1번이에요. 그리고 감정가가 있으면 근데 거래가 안 되는데 감정가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감정가액으로 가고, 그리고 감정가액도 없다. 그러면 경매 혹은 공매 가격으로 가고, 요것도 없다고 하면은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주식은 뭐 어쩌다가 매매 사례가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주식의 감정가액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절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비상장 주식 감정받았다? 쓸모없는 짓이고요. 그리고 경매 혹은 공매 가액도 가끔씩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만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거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는 요게 된다. 하지만 원칙을 보자면 이렇게 따져 나가야 된다 하는 거고, 아까 시가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는 어떻게 되냐? 상속세랑 증여세가 달라요. 이게 제가 이렇게 범위를 잡은 이유는 요 평가 기준일 오늘 기준으로 오늘 9월 15일 기준으로 요 날 기준으로는 지금 매매 사례가도 없고 감정가도 없고 경매 혹은 요날 현재로서는 매매 사례가액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범위 안에 매매 사례가 우연찮게 비상장 주식이 팔렸다든지 이 전날에 팔렸다든지 그러면 이게 시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범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상속은 전 6개월, 증여도 전 6개월, 평가 기준일 이후로 상속은 후 6개월, 증여는 후 3개월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 또 2년 플러스 되고 2년 플러스 되고 하는데 그거는 무시하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요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 평가는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많이 신경은 안 쓰지만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 우리가 부동산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평가할 때도 요 평가 기준일 기준으로 요게 다 들어오거든요. 똑같은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에 9월 15일 가결산에서 부동산 장부가액이 있어요. 근데 요 후 3개월 안에 이 부동산이 팔린 거예요. 매매. 그러면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있는 부동산 가액보다 요 날짜에 팔린 금액이 비싸게 팔았으면 이게 시가가 매매가 되는 거니까 시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여기는 지금 요 매매 차익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낮겠죠.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요게 지금 이거를 반영 안 해주면 주가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쳤다면 요 후 3개월 안에 들어왔을 때. 근데 요거를 캐치하고 계시면 요거를 반영해서 이때의 주가를 계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팀장님들이 이제 주가 평가 의뢰를 주시거나 저희도 이제 동행 업체 주가를 평가할 때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또는 평가 자산이 있으면 전에 경매 공매 하거나 특히 수용 보상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기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온 적이 있어서 한번 평가를 다시 한 적이 있었고 또 부동산 매매도 조심하셔야 돼요. 요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제 땡겨서 하잖아요. 증여를 평가 기준일을 땡겨가지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평가를 하는데 오늘 9월 15일 날짜로 평가를 하는데 증여일은 7월 1일자로 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요때 가니까 팔려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때 증여하니까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평가 기준일 기준으로 전육, 후3 증여 같은 경우에는 상속은 전육, 후6 요게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가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장 주식은 잘 없고 없어서 보충자 평가 방법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보충자 평가 방법은 예외적인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칙은 시가를 적용하는 거고 예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원칙의 상황이 극히 드물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법인들은 우리가 보충자 평가 방법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보충자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없고 감정가액 없고 경매, 공매, 수용가격 없으면 결국에는 이 방법으로 와서 이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봐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시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물건마다 다 상증법상의 평가 방법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는 물론이고 뭐 부동산, 토지, 선박, 무채재산권, 예금, 저금, 뭐 부채까지 싹 다 웬만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다 상증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 뭐 거기에 규정이 안 돼 있는 거다. 그러면 비슷한 걸 찾아서 평가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자면 네, 평가 기준이 현재의 시가로 하고 시가주의 원칙, 예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나오면 시가로 봅니다. 절대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게 원칙이고 요게 예외입니다. 없으니까 이리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충적 평가 방법이 뭐냐. 일단은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일반 법인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이 부동산 가다보유법인, 그리고 3번이 손자산 가치만 적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결론만 말하고 놓고 말씀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한 주당 가액을 구하는 방법. 둘 중에 큰 걸로 해라. 보충적 평가 방법. 큰 걸로 해라. 1번은 뭐냐. 가중평균 한 주당 가액. 2번은 한 주당 순자산 가치의 80%.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뭐만 아시면 되냐. 둘 중에 큰 걸로 해라는데 요거는 한도. 그러니까 최저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80%만큼은 무조건 요 가격으로 해라. 아무리 떨어져도. 영원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만약에 순자산 가치가 0원이 된다면 0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80%의 한도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자산 부채가 있고 이제 잉여금은 충분히 있는데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익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 기업이 기업 가치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왜? 이거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요거랑 1번 부동산 가다보유법인이랑 일반 법인의 차이는 뭘까? 요 가중치가 다릅니다. 일반 법인은 요 손익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5분의 3, 그러니까 60%죠. 자산에 대한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 빼기 부채. 쉽게 말해서 순자산 가치는 자산 빼기 부채, 자본에 대한 가치고 자기 자본. 순손익 가치는 말 그대로 손익에 대한 가치입니다. 뭐 그래서 당기순이익으로 가평가 많이 하잖아요. 여기는 5분의 2니까 40%. 근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 그러니까 손익 가치의 40%, 순자산 가치의 60%.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에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거죠. 요 차이는 아시겠죠? 부동산 가다보유법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총계가 있어요. 여기서 비유동 자산에 유용 자산에 들어가서 부동산을 찾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나누면 부동산 가액을 자산 총계 비율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뭐 몇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 총계가 50억인데 부동산이 뭐 30억 있다. 부동산 가치가 30억이다. 총 50억 중에 30억이 부동산이다. 하면은 이거는 여기는 비율이 60%잖아요. 부동산 비율이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되는 거예요. 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요 비율이 5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요 비율 간단하게 따져보실 수 있으면 뭐 요새 뭐 비상장 주식 평가하는 엑셀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여기에 넣지 마시고
이건지 일단 먼저 보시고 부동산이 없다 하면은 당연히 이리로 가면 되고 부동산이 있다 하면은 이 비율 한번 구해 보시고 왜냐하면 여기 해당한다 하면은 이 가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주가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판단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 자산 가치만 적용하는 경우 이건 이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법인들은 손익에 대해서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를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순자산 가치로 가장 많이 평가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 노란색으로 칠한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이거나 법인의 자산 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과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제가 아까 바로 앞에서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을 설명을 할 때 요거는 자산 총계 중에서 부동산이 50% 이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세법에 보면은 자산 총액 중에서 토지, 건물 및 이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플러스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가다 보유분 주식가액까지 뭐 이렇게 더해서 요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법상. 근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원래는 세법상은 이런 걸 구하는 건데 그럼 50%가 넘으면 이제 부동산 가다 보유법이 되는 거고 80%가 넘으면 아예 순손익 가치 더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순자산 가치로만 해라. 그냥 거의 부동산만 있는 법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사업 개시라는 게 보통은 이제 법인 설립 등기일을 많이 보잖아요. 법인 설립 등기일을 보는데 그럼 등기를 해놓고 사업을 안 했다. 그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끊고 사업을 개시했을 때 그때를 이제 사업 개시 후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3년의 기간을 판단하는 게 쟁점이라면 요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순자산 가치만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뭐 순손익 가치, 순자산 가치 뭐 이렇게 가중평균 얼마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순손익 가치, 순자산 가치가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순손익 가치가 뭐냐? 한 주당 순손익 가치는 한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눈 금액이고 저도 이거를 세무사 공부할 때는 아예 안 봤던 부분이라서 저도 여기 와가지고 이제 처음 공부할 때 공부할 때도 안 봤던 세무사 공부할 때도 안 봤던 부분이니까 완전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문 보면서 이거는 이제 수험 강의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책을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을 했죠. 한 주당 순손익 가치는 뭐 1년, 3년간 손익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눈 건데 그러면 순손익액은 뭐냐? 뭐 순손익액을 구해서 뭐 3년간 순손익액을 구해서 가중평균을 하래요. 그럼 순손익액은 뭐냐? 한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은 뭐냐? 전 3차년도 한 주당 순손익액, 한 주당 2차 최근, 가장 최근 요거를 각자 구해서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눠주는데 요거는 1, 2, 3 이렇게 가중평균을 해서 6으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까지 책을 보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아, 이거를 10%로 나누는 게 한 주당 순손익 가치고 한 주당 순손익 근데 순손익의 그 가중평균액은 이렇게 구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팀장님들 크레타 보면서 구할 때 2021년 평가 기준으로 요게 2018년 그 3년 전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고 19년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고 20년 단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손익액이니까 한 주당 순손익액이니까 요거를 사실은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 요게 사실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건 뭐냐 했더니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순이익,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은 세법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단기순이익이랑은 단기순이익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면 한 주당 순손익액 각 2018, 19, 20 연도에 그게 나오고 요거를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가중평균에 대해서 6으로 나누면 요게 나누고 요거를 10%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런 게 있구나. 어차피 엑셀을 많이 하시다 보면 직관적으로 아시게 되실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근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엑셀을 못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맨 뒤에 어떻게 빨리 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순손익 가치는 요 이익의 회사의 3년 동안의 이익을 보고 요 회사의 순손익 가치를 손익 가치를 계산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크레탑을 보시면서 단기 순이익 넣고 계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평가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럼 가평가 금액이랑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여기는 좀 뭐가 특이하다를 알고 싶을 때는 요거는 뭐 다들 많이 하시겠지만 3년 이내 주식 변동이 있다. 주식 수 변동이 있다. 그러니까 뭐 3년 이내 증자를 했거나 감자를 했거나 액면 분할을 했거나 뭐 요렇게 해서 주식 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뭐 세법상 산식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거 무조건 평가일 최종 주식수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몇 주 있는지 보고 그거를 확인해서 그것만 넣으면 됩니다. 평가 기준일 전. 그리고 평가 기준일 전 3년 이내 유상 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유상 자본 변동이 뭘까요? 유상, 감자, 증자 여기는 소각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업체를 평가하는데 여기가 한 2년 전에 STF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순손익액에 반영해줘야 돼요. 근데 주식수도 바뀌었겠죠. 당연히 소각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크레탑만 보고서는 주식수 바뀐 건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반영해줘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이익 소각의 경우에는 이게 3년 이내면은 우리가 3개년치 재무제표가 일단 약식으로 나오잖아요. 크레탑에. 그러면 이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나와 있으면 구하면 돼요. 이건 지금 설명이 좀 그러니까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이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없는데 크레탑 가평가 금액과 실제로 이제 뭔가 주식 이동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차이가 난다 하면은 세무 조정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크레탑으로 평가할 때 단기순이익을 넣잖아요.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매출 원가 빼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잡다한 비용, 영업 비용, 영업의 비용 다 빼고 나면은 거기다가 법인세까지 빼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 연도당 해가지고 주식수로 나누게 되는데 사실은 세법 이제 법인세 계산할 때는 우리가 뭐 송금 불산이 되는 금액도 있고 송금 불산이 되는 금액, 입금 상환이 되는 금액, 송금 상환이 되는 금액 그런 게 다 반영이 돼가지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항목들을 주식평가 할 때도 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순이익만으로는 단순하게 단기순이익만으로 평가를 했다가 그러니까 조정하는 항목이 많이 없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평가 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이런 게 많이 있다. 특히 가지급금이 많은 곳이다 하면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인정이자 나오죠. 뭐 인정이자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가지급금 많이 있어서 인정이자 나오고 또 하나 뭐 나오나요? 업무무관 지급이자 불산, 송금불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지급금이 많은 곳은 그것도 금액이 엄청나요. 비용이 거의 이자 비용이 거의 부인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게 나왔다 하면은 이게 많이 들어져요.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단기순이익으로 평가한 금액보다는 조금 많이 틀어질 수 있겠다. 간단하게
많이 사용하는 걸 얘기한다면, 많이 나오는 거를 얘기한다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가지급금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없애려고 이제 이소가하고 주가평가하는 건데, 실제로 가평가한 금액이랑 이제 하려고 주가평가를 했더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검토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순자산 가치를 할게요. 순자산 가치는 구하는 건 쉬워요.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뭐냐?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발행주식 총수, 등기부 법인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럼 순자산가액은 뭐냐? 순자산가액은 평가 기준인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 부채 플러스 영업권 평가액까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찾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보통은 이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부채를 사용하시면 그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상의 말 그대로 장부에 있는 가액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법인에서 부동산이 있다, 간단하게 부동산이 있다 하면은 이 부동산도 시가평가를 하라고 돼 있어요. 비상자 주식 평가할 때. 그래서 그거를 시가평가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오래된 옛날에 취득한 토지 건물 갖고 있는 법인들은 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를 예측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살피고 따지고 보면은 자산 빼기 부채인데, 요거는 해당 법인의 자산 시가 부채 시가를 구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그대로 쓰는 것도 많겠지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영업권 간단하게 보고, 영업권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초과 이익 개념에 대해서 어떤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여기가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좀 더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계산 방식도 그런 거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이거 한번 떠올려 볼까요? 3년 전, 2년 전, 1년 전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고 3년 전에 1, 2년 전에 2, 최근에 3 해가지고 6으로 나눠가지고 나온 거. 그리고 요게 순손익액을 또 반토막 내버려요. 순손익액 나왔어요. 가중평균액 50%에서 평가 기준일 현재 자본. 그러니까 자본은 아까 순자산 가치 구할 때의 자산 빼기 부채죠. 10%. 그러니까 정리하면 순손익액 가중 순손익액의 50%의 자본의 10%를 빼줬어요. 이렇게. 그래도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요 5년 10% 연금 현가 개수만큼 튀겨줘라. 왜 5년이냐? 세법에서 영업권의 지속 연수를 5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10%는 뭐 10%의 자본 환원율 자체를 10%로 보는 건데,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에 한 거라서 고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사실 뭐 비상자 주식 가치를 평가한다는 게 과거 3개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거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쓰기가 곤란한 곳들은 미래의 가치를 보고, 지금 현재 손익은 안 좋지만 미래의 가치를 보고 평가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잘 없지만. 그런 거는 이제 회계법인에 가서 평가를 맡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영어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나오냐. 요 두 개 빠지잖아요. 이게 크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익여금이 엄청 많은 곳이라든지 손익에 비해서. 그러니까 딱 보시고,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산이 굉장히 크고 부채가 많이 없는 곳이다. 그럼 영어권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잘 안 나와요. 근데 자산 부채 그냥 그런데 손익이 단기 손익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 곳은 이제 영어권이 많이 잘 나오죠.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빼기 자본보다 일단 손익이 좀 잘 나와야 된다. 일단 그 정도 생각하시고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계산할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자산 가치 계산할 때 체크사항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시가평가를 해야 되고요. 원칙입니다. 원칙. 그리고 자기 주식이 있는 경우, 근데 이런 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재무제표상에 있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시가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 매매가액이 없어가지고 기준 시가로 이제 평가를 했더니 산지 얼마 안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더 커요. 그러면 시가평가를 해라 했으니까 이 금액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끔. 근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세법에서 정해놨습니다. 요거 비교해서 큰 걸로 해라. 네. 장부가액이 더 크면 장부가액 가고, 요게 더 크면 요걸로 가라.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자기 주식이 있는 경우 요새 그런 법인이 많던데, 이제 보유 목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한 법인이 있으면 요것도 이제 지금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산 이렇게 재무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체 자본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자기 주식은 세법에서 법인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금액도 평가돼서 플러스 해줍니다. 순자산 가치에서.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이것도 종종 보는데 상장 주식 요새 들고 있는 법인 굉장히 많고, 이건 다 상장 주식 평가 방법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10% 이상이다 하면은 그 법인의 3개년도 세무조정 계산서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시가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시가로 반영해줘야 돼요. 네. 근데 10% 언더다 하면은 장부가액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많이는 안 하시던데, 대손충당금 같은, 이제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손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제 이만큼 대손이 일어날 것 같아 하고 1%를 잡아놓는 거지, 실제로 대손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할 때 부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 크게 보면은 자산 빼기 부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시가평가를 하면 이 금액이 플러스 되는 거고, 자기 주식도 있으면 플러스 되는 거고, 그럼 충당금을 제외한다. 그러면 부채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자산이 커지는 거예요. 부채가 마이너스 되는 거기 때문에. 충당금은 제외하니까 이게 커지고 이게 줄어드는 거라서 가치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빼줘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거의 똔똔이거든요. 충당금 빼주고 추계액 넣어주면 그만큼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똔똔이긴 한데, 다른 게 뭐냐, 안 잡는 것도 많아요. 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그러면 추계액은 받아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 감소 효과도 있고 원래 넣는 게 맞고, 대신에 안 넣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안 넣냐, 요거를 넣는 이유가 퇴직급여 자체를 부채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요 시점에 확실하게 내가 지급 의무가 확정이 된 건 맞잖아요. 금액 자체도 이미 픽스가 돼 있고. 그래서 넣어주는 건데, 어느 경우에 안 넣어주냐, DC형을 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DC형은 요거를 매년 이제 납입을 하잖아요, 금액을. 그럼 그 금액을 납입하는 순간 회사에서 지급 의무가 없어져요. 은행에서 지급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부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돈만 내면 끝이야. 그래서 회사의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DC형이 든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 빼줘야 됩니다. 아예 고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개발비가 있다 하면은 자산에서 제외합니다. 세법상 보는 자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